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 교체를 내세우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등장에 다른 대선 주자들은 강한 견제 심리를 보이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체를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반 총장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짧게라도 한 말씀. 질문 안 받겠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 법인에 35억 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까지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조특위가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됐지만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나봐도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반복되자 헌재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불출석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시 신문 기일을 열고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헌재에 출석해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은 업무 비밀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한은이 경기 부양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존 2.8%에서 0.3%포인트 내린 2.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세가 대폭 꺾인 데다 올 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기미가 없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현장 1사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 1사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 1사는 평일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방송되는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입니다. 저는 월요일인 9일 오후 2시 10분부터 23분 32초 동안 방송된 뉴스 현장 1사 썰렁한 최순실 7차 청문회 증인 대부분 불참 코너를 모니터했습니다. 7차 청문회 중간에 진행된 이 코너는 점심시간을 맞아 휴회된 상황에 마련된 것으로 오전에 청문회를 못 보신 분들이나 오후에 속개될 청문회 추이를 보시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아주 적합한 주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코너에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출연했는데 7차 청문회가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청문회였으니 그동안 있었던 청문회의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7차 청문회 중간 결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의 해설자는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나뉘어 해설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청문회 해설을 맡아준 허성우 이사장과 김홍국 교수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 이채로웠습니다. 그만큼 청문회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거의 의견 차이가 없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앵커가 7차 청문회가 오전에 증인 3명 출석으로 맹탕 청문회가 됐다며 오전 청문회 평가에 대해 질문을 하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청문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 물어보고
의견을 듣는 것인데 우리는 청문이 아니라 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준으로 윽박지른다고 비판하면서 왜 청문회 위원들이 말을 많이 하느냐, 듣는 자리인데 특검 이상으로 피의자 다루듯 하니 누가 나오겠느냐라면서도 법 제도를 강하게 하든가 불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페널티를 물린다든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의 청문회는 큰 의미 없다고 본다고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끝나는데 특검에 의해서 크게 밝혀진 것도 없고 또 특검을 함으로써 국민이 조롱을 받는 느낌이 든다라고 청문회와 특검을 헷갈려서 이야기를 해 아쉬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는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국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신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제도인데 미국은 상시 청문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처럼 나오지 않거나 위증을 해도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한다면서 이번의 교훈은 우리도 청문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에 대해 앵커가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묻자 허성우 이사장은 첫째,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어느 당이 반발하면 증인 채택을 못한다니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둘째, 꼭 나와야 하는데 출석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정도가 아니라 불출석 대비책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원들이 윽박지르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증인들이 말을 많이 하도록 운영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서 머리를 끄덕이게 합니다. 이 코너는 23분 30초 동안 진행됐는데 주요 자막 처리는 썰렁한 최순실 7차 청문회, 증인 대부분 불참 등 15개에 불과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나타나자 즉각 뉴스 특보, 조윤선 장관 청문회 출석, 국정조사 7차 청문회 속개, 이런 자막을 띄우고 코너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마도 제작진의 신경이 국회 현장의 흐름에 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대담 말미에 시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담을 이어가지 못하고 급박하게 끝낸 것은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청문회 불출석에서 오후에 출석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은 이해되지만 허성우 이사장이 발언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과 청문회가 재벌에 면죄부를 주고 전경련까지 심각한 토론 없이 해체시켰다라는 주장에 대해 앵커가 조목조목 되짚어서 질문을 했으면 심층적인 대담으로 이어져 시청자의 이해를 더 높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30일간 한 달 더 연장한다 해서. 네, 뉴스 현장 일사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평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 주말에는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데 연합뉴스 TV의 정치부 기자와 색이 뚜렷한 정치평론가들의 재미있는 해설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1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17분부터 4시 40분까지 약 23분 동안 방송된 뉴스 1번지 임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직 유지, 배경은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김관옥 계명대 교수가 출연해 인적 청산을 놓고 쟁투를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내분과 바른정당 소식, 반기문과 문재인, 안철수 등 대권 주자들의 동정과 전략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먼저 진행자인 정영빈 앵커는 짚어야 할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잘 짚으면서 해설자들의 긴장감도 늦추지 않게 이끌어갑니다. 먼저 앵커는 임명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원장직 자리는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질문을 하기가 무섭게 김광덕 부장은 임명진 위원장이 결과론적으로는 약속을 안 지켰네요라고 봤습니다. 이번 달 6일까지 서청원, 최경환 등 핵심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보따리를 싸겠다고 했었으니까요 라면서 쇄신과 남판 선 구조를 위해 경실련 제명까지 당해가며 왔는데 두 사람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다고 풀이합니다. 김관옥 교수는 친박 실세와의 대결에서 명분도 있고 승산도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정우택 원내대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했고 절제된 인적 쇄신, 즉 쇄신 대상을 축소, 집중하겠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고 설명해 줍니다. 상임 정국이 불발로 비대위원 구성을 못한 상황에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김광덕 부장이 정치란 명분과 세인데 명분은 새누리 쇄신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성원의 지지를 확보했고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다. 세력 관계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두 명이 모자랐으니 이미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것이고 시간은 임명진 편이다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앵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에 만들어진 바른정당 당명에 보수라는 이념을 제외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어보자 김관옥 교수는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로 새누리당은 바르지 않다는 상대적 개념을 보여준다고 풀이하고 김광덕 부장은 보수의 테두리에 있는 것보다는 제3지대로의 확장을 생각하고 또 정치의 정은 바른 것이라는 중국의 고사를 원용한 것인데 공화, 민주, 보수, 진보 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 한계가 있겠다고 해설을 해줍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행보 해설이나 개헌 보고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표 문자 폭탄 자제 당부 등에 있어 두 해설자 사이의 견제와 균형,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이 좋았습니다. 김관옥 교수가 이견을 제시하고 김광덕 부장이 반론을 펼 때는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반기문 행보를 해설해준 김관옥 교수의 발언에 김광덕 부장이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 등은 상당히 신선했으며 시청자에게 정치권의 복잡한 움직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은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트렌드 지금 여기는 현재 우리 사회의 흐름과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젊은 감각으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일에는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한 소원 명소를 소개해주는 소원을 말해봐 편을 방송했는데요. 거대한 바위 사이에 만들어진 바위문,
소원을 들어주는 돌할매, 그리고 600년 된 느티나무까지 색다르고 신기한 소원 명소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들 소원 하나씩 있을 텐데요.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소원을 말해봐 편에서는 소원이 잘 이뤄진다는 소원 명소 3곳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향이람입니다.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위치한 향이람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향이람을 오르는 2가지 방법을 간단한 그림과 함께 설명해줘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계단을 계속 오르다 보면 큰 바위 사이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해탈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 지나가는 틈새가 있어요. 그리 지나가시면 소원을 비세요. 그러면 들어주신대요. 해탈문을 지나가려면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려야 가능하다는 설명과 직접 카메라가 해탈문을 지나가는 장면을 통해 마치 직접 소원을 빌며 바위 사이를 걷는 듯한 생생함이 전해졌습니다. 향이람의 바위문은 모두 7개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소원을 빌러 오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니 소원에 대한 간절함과 새해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향이람에서 소원을 빌 수 있는 장소로 해탈문뿐만 아니라 소원의 벽도 소개되었습니다. 동전을 바위 틈에 끼우거나 붙이고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소원을 비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어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 되고 싶어요. 누굴 그렇게 제일 좋아해? 누구 좋아? 응? 좋아했어. 또한 주변의 자연 모습과 함께 향이람을 소개해주는 장면과 스님의 인터뷰를 통해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령스러운 원효대사가 돌을 닦았다는 바위 좌선대 역시 소원을 빌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동전을 던져 튕겨나가지 않고 바위 위에 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향이람의 대웅전 앞마당의 12지신에게도 소원을 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장소에 여러 방법으로 소원을 비는 곳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동전을 던져 자기 띠에 들어가면 오케이.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영천시 부관면에 위치한 돌할매 마을이 소개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소문 덕분에 소원을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무게 10kg, 둘레 25cm의 돌. 이 돌에 소원을 빌고 돌을 들어봤을 때 돌이 무겁거나 들리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즉시 돌할매의 대답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곳을 찾아온 시민들이 직접 소원을 빌고 돌을 들어보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소원을 빌고 쉽게 돌이 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 당황스러움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들리는데 들리면 안 되는 거야. 돌할매의 소원을 비는 구체적인 방법과 돌이 잘 안 들릴 수 있는 팁을 소개해주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돌할매 전문가인 마을 이장님의 설명으로 더욱 신뢰가 갔는데요. 소원을 빌고 정말 돌이 들리지 않는 실제 상황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돌이 자석에 붙어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원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졌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황산 마을인데요. 기와집이 잘 보존된 전통 고가마을로 예스러움과 아름다움 덕분에 영화 귀향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을 입구에 자리한 높이 18m, 둘레 7.3m, 600살의 느티나무는 주민들도 많이 의지한다는 이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설명을 통해 나무의 웅장함과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울음소리를 내어 알렸다는 전설이 소개되었는데요. 웅장한 나무의 모습과 주변의 마을 분위기를 통해 신비함과 영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티나무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의 소원을 빌기 위해 직접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소원을 비는 장소로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합격, 출산, 부자, 승진, 건강, 총 5가지 자릿돌도 있다는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트렌드 지금 여기에 소원을 말해봐 편에서는 3가지 장소의 다양한 소원 명소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아직 새해 소원을 빌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소원을 빌며 새해 소망을 기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트렌드 지금 여기를 시청하면서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는 2번째로 소개된 경상북도 영천시의 돌할매 마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둘레가 25cm밖에 되지 않은 작은 크기의 돌에 영험한 기운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 소원을 빌더라도 소원의 간절함에 따라 또 질문 방법에 따라 돌이 쉽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꼭 한번 직접 방문해 새해 소원을 빌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 유엔에서의 직무를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했습니다.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반 전 총장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반 전 총장의 귀국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각종 의혹에 휘말린 반 전 총장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귀국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네. 우리 언론들 반 전 총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반기문 전 총장이 12일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의 소임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을 했지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 해대에서 발빠르게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만큼 입국 전부터의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 그리고 반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 또 입장 등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안에 대한 보도, 또 입국 당시의 상황, 그리고 지지자들, 국민들의 반응, 여기에 반기문 전 총장을 바라보고 있는 국내 정치계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 전 총장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탐색하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교관이었고 또 10년간 유엔에서 일한 반 전 총장이 한국의 현실에 맞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탐색하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입당을 보류하고 독자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밀착 취재도 있었고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동생과 조카의 기소 사건, 그리고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23만 달러의 의혹, 여기에 대한 보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었죠. 네, 이 반 전 총장의 거취에 따라서 대선 주자별 합종 연행 등 대선 구도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는 어떻습니까? 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출근을 하던 첫날에도 경호 차량이 아닌 도보로 걸으면서 시민들과 손인사를 나눴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입국하는 날 역시 도보로 움직였죠. 입국 절차도 직접 했고 또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나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만큼 공항철도 안에서도 기자들과 많은 담소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기사에서는 정치 생명에 대한 득과 실을 따지는 모습입니다. 반 전 총장이 아무래도 한국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여기는 보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증하려는 모습입니다. 또한 각 당의 입장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반기문 전 총장이 혹독
엄격한 후보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일단 뇌물수수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동생과 조카의 기소 사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 해외 언론에서는 반 전 총장에 대해서 혹평을 좀 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다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후보 검증에 있어서 명확하게 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당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온 국민과 함께 환영을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 전 총장의 업적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사실상 대권 도전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는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 전 총장이 대통령직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우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내가 아닌 국제 공무원의 신분이었다고 봐야겠죠. 또한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직에 출마할 경우 국내 거주 5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요. 물론 반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본인도 자격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엔 결의안에는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는 어떤 정부의 자리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반 전 총장 입국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 당국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해외 언론들은 그간 반 전 총장의 역량에 대해서는요, 임기 초에는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등에서는 격한 표현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만약 그가 대선에 패배를 한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업적도 다소 약화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여러 비리 연루 의혹들이 귀국 전부터 불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대선 후보가 정해진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더욱 고심하실 겁니다. 신뢰할 만한 후보를 정하고 투표에 임하시게 될 텐데요. 이로써 이 언론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냉정하게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반 전 총장은 동생과 조카에 대한 기소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중에는 가족의 명성을 이용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BBC도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국내의 각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적극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각계의 의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정확한 소식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요. 후보의 자질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추측성 오보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는 갈갈이 찢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부조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존경받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평생 살아오신 삶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